후보자들의 출마의 소견을 2분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방식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새누리당 후보인 권영진 후보로부터 출마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구는 참으로 어렵고 다음 시장은 할 일이 많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대구를 떠나가는 이 재앙적 현상은 이번만큼은 막아내야 합니다. K2 이전, 그리고 천복 단지 완성, 그리고 수성 의료지구 사업 등 국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서민경제를 보듬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에도 손길이 너무나 많이 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시장이 대구를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발상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시장이 필요합니다. 남 탓하거나 비판하는 데 능한 정치인이 아니라 일하는 법을 제대로 익힌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앙정치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시장이 대구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중앙당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데 대구의 야당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하겠다는 참 코미디 같은 정치가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고 독재자가 물려준 작물로 분칠하고 살았다면서 맹비난하던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우며 협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참 황당하고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생으로 대구를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미꾸라지라고 폄하합니다. 자신을 맥이라고 하며 합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선거 전략이 민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대구를 살리는 길은 진정성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살리는 일 저 권영진에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보십시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의리와 뚝심이 있다는 대구의 큰아들이 되고 싶은 김부겸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대구 어쩌다 이래 됐노? 대구 정말 살려야 될 긴데 걱정이다.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30년의 짝사랑 방식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남북권 신공항 같은 이런 절박한 국책과제 야당으로부터도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전략과 발상을 바꾸셔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구에서 야당 시장을 한번 뽑아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실적을 드러내겠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륙도시 대구가 절박한 과제로 시작한 거고요. 또 그 과정이 시작할 때 많은 시민들의 정말 뜨거운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것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은 이른바 선거 전략에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이 자리에서 가덕도에서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하겠죠. 우리가 남이가 대구는 가만히 있어도 찍어줄 낀데 부산은 위험하다. 우리한테 한번 밀어두고 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대구가 잡힌 고기처럼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이런 정도의 결단과 이런 정도의 모욕을 견뎌낼 수 있는 뭔가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시면 과거의 관행을 넘어서서 대구의 미래 여러분 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당 시장 김부겸, 대구를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과 협조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당은 달리 했지만 그러나 바로 대구에서 그런 협력과 상생의 모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박수로. 지금 지하철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더 이상 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님께서 대구에서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난다면은 어디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한 세 군데 정도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안전정책과 관련돼 안전공약과 관련돼 가지고 돈이 들지 않는 순서대로 세 가지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님께서 요거는 먼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처음부터 세게 공격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 참 자료도 뭐 제 나름대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자료도 챙겨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대구라는 게 보면 볼수록 더 어렵고 더 문제가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전 문제에 관한 것들은 뭐 생활 안전이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재난이라고 하는 대형 이런 문제들 등등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어떤 큰 그거는 역시 이제 상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어떤 뭐 중구 지역이 우선은 아마 여러 가지 뭐 범죄라든가 이런 데 노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전히 역시 가보면은 전 지하철이라고 봅니다. 지하철과 이제 도시철도 3호선이 여전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 왜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해도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저는 산업 안전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대구는 남아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여러 가지 생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변호사님 그걸 어떻게 예. 그 안전 공약을 내신 것 중에서 돈 안 드는 순서대로 예.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예, 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냥 안전 문제 그러면 의뢰 공직자들이나 혹은 그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로 치부가 되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실태 조사부터 이 나중에 이행 점검까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어떤 참여를 빌려야 되겠다. 그래야 안전 문제를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디가 위험한지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 상황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재난 안전을 10초 안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재난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직이 아니라 전문직이 이를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를 WHO가 인정하는 국제 안전 도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것은 도처에 있습니다. 지하철 참사 시설이 부족해서 그리고 지하철 자체가 낡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우리 그 산하기관에 9개 전무 이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7명이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되는 한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평리동 뉴타운, 그다음 신암동 뉴타운 지정해놓고도 가보면 처참합니다. 공간은 널려 있고 거기서도 저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행사가 사실상 감리회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현장, 다리 이 부분들도 저는 위험한 지구라고 봅니다. 저는 돈 안 드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관행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지금 시장이 본부장이고 행정 2부장 행정직들이 전부 안전 책임자입니다. 현장 전문가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감리회사 지정하는 이 잘못된 낡은 부분들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 정말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점검 상황들을 시민들이 다 공개할 작정입니다. 안전지수가 어떤지를.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자기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들 대응 매뉴얼 철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체험형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안전지도를 좀 만들자. 그래서 대구에서 재해가 발생할 순서대로 해가지고 위험도 군에 따라가지고 안전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 안전을 갖다가 보강할 수 있는 안전ombudsman을 대구에서 두어서 이분이 안전ombudsman이 계속 이 재해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걸로 하자 하는데 이 안전ombudsman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이 권영진 후보나 김부겸 후보께서는 있으신지 특히나 또 시장실에 대구 안전지도를 딱 붙여놓고 매일 이렇게 감시를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들과 함께 안전 점검한다는 건요. 그 얘기고요. 조금 더 붙이면은 주요한 지역에 CCTV 다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건설 현장, 그다음에 또 지하철 현장 이런 현장에 이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현장의 안전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 공무원들하고 감독 기관들 가지고는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고발과 시민 의식에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맡기는 행정 체계를 시스템을 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겸 의원. 예, 제가 말씀하는 안전과 생명을 위한 시민위원회에 바로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바로 옴부즈만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분들이 상황을 쭉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공유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전달하고 그리고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자기들의 상황을 늘 공개해서 어디가 안전 위험 요소가 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가 일상적으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시민 옴부즈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부조자가 되고 구호자가 되는 그런 도시의 기풍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뭐 보니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민과 시정부 혹은 또 관계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노력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과거에 그런 아픈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어떤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후보께서 대구 안전지도도 만드시고 안전ombudsman을 동시에 두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좀 안심하고 대구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에서는 지하철 3호선이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정희 후보님께서도 지하철의 안전에 대해서 위험성으로 먼저 제일 꼽으셨고 또 김부겸 후보께서도 두 번째로 이렇게 꼽으셨는데 특히나 3호선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대피로가 없습니다. 대피로가 없고 이게 이 안전 요원이 지금 타지 않기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데 이 문제는 두 후보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요거는 김부겸 후보님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꾸 11월 말에 개통한다라는 걸 자꾸 목표로 삼아서 밀어붙이고 있던데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불안한데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우선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 주행을 지금보다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선으로 말하자면 단선 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유사시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특별히 장애인 등 여러 가지 교통 약자의 유형별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우선 또 지금 무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저는 초기에 시험 운행을 할 때부터 여기에 일정 기관사급 안전요원이 우선 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안정성이 있고 또 이런 사고 유형별로 대처가 가능하더라. 그다음 여기에는 당분간 초기에는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영문을 상주를 시킵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3호선이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럴 것 같다면 이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안심이 들어야 이 3호선 참 어찌 보면 많은 시민들 지금 가슴에 지금 여러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 이게 전부 다 적자투성이에다가 특히 의정부 같은 데서 보면 이게 눈이 많이 와도 운행이 중지되고 등등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유형별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점검한 이후에 운행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무인은 아니고요. 안전요원은 하나 태우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이 양반들의 수준이 기관사급으로 차량을 잘 아는 사람이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안전에 위협이 있다면은 재난구호 전문가를 하는 사람 더 태우고라도 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역사의 전 역사가 다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5개 역사마다 한 사람인데요. 그 부분들도 한 역사에 한 사람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안전에 대한 거는 시민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민들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대피 시설이 그야말로 이제 이 대피하는 차에서 내려오는 그 호수로 내려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피로도 없고 이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일 걱정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중간에 멈춰서서 화재가 났을 때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과연 내부 이 불연 소재로 다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1월 개통은 불가능한 게 동절기에 시험 운전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은 곡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곡선 구간에서 여름에 비가 온 이후에 수막이 나거나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얼음 코팅 현상에 과연 이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까지의 시험 운전을 완벽히 하고 그리고 시험 운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타서 이거는 정말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개통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관피와 그다음 끼리끼리 이 문화입니다. 이 패거리 문화인데 이 패거리 문화를 없애야지 대구가 좀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거리 문화를 이렇게 극복을 하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되시는 분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캠프 마피아, 캠피아를 좀 이렇게 이게 하지 않으시면은 다른 지역에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이 지금 끼리끼리 문화가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권영진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면은 이 김부겸 후보님께서 추천하시는 분을 정무부지사로서 그 임명을 하시가지고 4년 동안 임기를 같이 할 그런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김부겸 후보님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후보님께 임명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대구를 책임지고 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 지금 대구가 정말 복잡한 기득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돌아가면서 다 해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구에서 정치 오래 안 했다는 게 저 장점입니다. 저는 복잡한 대구의 기득권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마음껏 대구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는 문제, 문희갑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지선언을 하시면서 정말 제대로 사람 써라. 공무원들도 그렇고 산하단체도 그게 핵심이다 대구를 바꾸는. 제가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잠깐 긴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최영복 교수님. 네, 경북대 최영복입니다. 그 권영진 후보님께서 좀 전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쉽게도 후보께서 시장이 되신 이후에 시장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그 법진원 교수 중에도 사실은 권 후보님의 어떤 출신고등학교 같은 교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아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문제부터 지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수님 중에 뭐라고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예. 교수들 중에 권 의원님이 같은 출신 고등학교를 나온 어떤 교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캠프에서 전화 와서 아주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캠프에 전화가 온다고요? 그럼요. 본인은 그 멘토로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전화 와서 너무 괴롭다.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이 선결되지 않을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당 후보인데 야당식으로 캠프를 꾸렸습니다.
저는 통상 우리가 당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다 선대위원장 맡고 이런 캠프 꾸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대표들 7명 어렵게 모셨고요. 단지 국회의원은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당과 연결시켜주는 본부장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 2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꾸렸냐 하면요. 저는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혁신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누가 되면은 복잡한 기득권 구조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장과 함께 대구 혁신을 이룰 동력을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대 캠프도 그렇게 꾸렸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야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뭘 자리 바라고 오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뭐 사실은 고등학교로 보면은 제가 나온 청구고등학교야 이건 마이너 아닙니까? 김부겸 후보님 고등학교가 대구 다 장악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저는 장애인 인권들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 인권의 표식이고 어떤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탈시설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시설을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전부 같이 살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사는 것들. 그래서 제 질문은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어떻게 지원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탈시설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탈시설은요, 관이 예산으로 좀 뒷받침해 준다고 장애인들이 탈시설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장애인들 탈시설을 해놓고 우리 사회 대구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수준이 낮으면은 탈시설을 한 장애인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복지를 다 찔끔찔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지 부분과 관련해 제 철학은 분명합니다. 개인과 가정이 돌볼 수 없는 것은 대구시 정부와 대구시 공동체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치매 문제, 발달장애 문제, 정신장애 문제. 이거는 가정이 도저히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함께하는 부모회와 이 부분들 충분히 같이 하면서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대구시 정부와 그리고 우리 시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장애인들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로 갈 거냐. 저는 지금 현재 10%인데요. 제가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50%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법적으로 맞추려면 7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발달장애, 치매, 정신장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면서 대구시 재정 형편상 지금 다음 시장이 70%까지 저상버스도 올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부분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 복지 인권 문제는 개선을 할 겁니다. 개선을 할 텐데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연이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뭐 제 느낌들은 원론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원론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계속 원론만 얘기를 하시면은 결국 앞에 시장이 했던 거와 똑같이 될 거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시민들이 그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너무 없지 않겠는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상버스는 지금 10%인데 50%까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상버스의 문제가 아니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탈시설입니다. 탈시설이고 어떻게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게 핵심을 탈시설의 문제와 관련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탈시설은 일자리 문제와 연계되지 않으면은 그분은 탈시설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제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2가지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문제라든지 장애인들 문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50만 개 만들겠다는 일자리 속에는 26만 개가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도 그동안 20만 원씩 줘서 공공근로 내보내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금 박스뱅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달성 1차 산단에 장애인들 한 80% 이상 90%를 고용한 기업이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우수 기업들에 전폭적인 지원할 겁니다. 탈시설의 문제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 공약들을 집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놨는지 그걸 보시면은 지금 병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론만 있고 구체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김부영 후보님께는 일단 저희들이 천원 행복식당이라고 얘기를 지었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대구역, 대구역 그리고 달성공원, 두리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대구역,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 평균 이용자가 한 250명씩 됩니다.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밥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먹으려고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밥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공사한다고 많이 좁아져 있고요. 그래서 2002년에 지금 무료급식이 시작됐는데 지금 그때부터 제발 실내급식을 하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밥 한 끼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본 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동대구 대구에 실내급식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 이와 연계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동대구역이 달성군에서 동대구역까지 지하철 타고 옵니다. 밥 먹기 위해서. 그래서 각 구마다 보통 한 9곳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공형 식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하여 천흥 행복식당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소위 국민소득 2만 5천 불 국가에 또 대구처럼 광역시도에서 밥 굶는 사람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PR 시설도 없는 그런 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다. 아마 이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이 밥이라는 거는 단순히 성인한테 밥이라는 거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의 문제다, 자존감의 문제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천원 행복식당 같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게 어려운 게 이 참 우리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또 주변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당들이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그 제안을 수용한다면 구별로 한 군데씩 그런 걸 만든다는 데는 저는 하겠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 대신에 그 시정부도 투자를 하고 하되 그 주변에 어떤 상인회나 어떤 상가연합회나 이런 데 하고 그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천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마 그 인간에게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0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은 또 더 본인이 더 내는 거는 예를 들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1,000원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은 살리되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무슨 끌고 간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어떤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조금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전에 그 동대구역과 대구역의 실내화 급식소의 실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동대구역은 조금 공사가 끝나면서 어쨌든 그거야 이제 철도 공사의 거기서는 실내화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없죠. 예. 근데 이게 동대구 역세권 개발의 큰 그림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취임을 하면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예를 들면
한 곳씩 이렇게 천연행복식당 같은 개념이 도입된다면 굳이 동대구 역이 아니라 뭐 그 인근이라도 그걸 확보해서 저손도 비 피하고 눈 피하면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후보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짚고. 저는요 지금 이걸 그 시정부나 구청이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찰에서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효과는 똑같이 하더라도 나더라도 이게 이제 기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지원, 나눔과 배려 운동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지 관이 주도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효과는 비슷하게 나도록 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멘트를 좀 덧붙이자면은 그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점심 식사입니다. 아침 저녁을 주는 데는 아침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저녁을 주는 데가 대구역과 동대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점심 식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루 두 끼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다른 이렇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은 좀 더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관이 개입할 부분들이 분명히 그건 저는 있다고 동의합니다. 관이 생각하거든요. 개입하는 게 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거는 지금 아침 저녁 두 끼가 필요한 부분들은 두 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시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운영 방식을 시정부가 그 급식소를 차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민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십니다. 네.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돈이 한 수천억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밀라노 프로젝트가 뭔지 대구 시민 아무도 모릅니다. 청과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보면 메디시티라고 뭐 서울 KTX 광고도 붙어있는데 대구에 사는 저도 메디시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 대구가 메디시티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 의료 복합 단지라는 것들이 일단 우리가 따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지금 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들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데올로기 허구 속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공약 속에서 그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 그라고 공약을 내셨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이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병원장님 수준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대구를 신성장 뭐 동력을 어떻게 찾아내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시장님 팀이 아마 열심히 해가지고 해놓은 어떤 개념이 아마 메디시티 대구라는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료 산업 혹은 또 의료 기술 또 의료 인력 이런 쪽을 잘 조합을 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하신 것 같고요. 또 생각보다 뭐 한국내연구원 유치 등 생각보다는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몇 가지 지금 신청해 놓은 국가 사업들 뭐 죄송합니다. 유전체 연구원이라든가 뭐 분자 이미징 센터 등등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를 다시 무화시키거나 혹은 다른 전략으로 바꾸기에는 사실은 지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공시키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저는 하나의 멘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첨단 복합 단지 하기 전에 제가 TV나 토론도 제가 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 시장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이게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뭔지를 한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기존에 있던 연구들 성과들하고 이게 새롭게 첨단이라고 들어서 뭐가 달라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절대로 기왕에 찬스를 잡았으니까 뭐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다들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상대 후보의 정책 중에 가장 좋고 빛나는 정책을 하나 추천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특히 또 가장 문제점이 많은 정책이 있다면 그 문제점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예, 권 후보께서 도시 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신지 각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거 그건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 뭐 일부는 저도 조금 차용했는데 괜찮죠, 권 후보는.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조금 그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은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 혁신이라는 거, 이게 조금 저로서는 새로웠습니다. 아마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이나 환승 시설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뭐 자료가 뭔지를 쭉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조금 이제 말하자면 일반 정규 노선이 아니라 이용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선을 이제 변형해서 운영하는 그런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아는 이게 농촌 지역이나 이렇게 좀 교통 소외 지역 이런 데에서는 조금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 대구에서는 어떻게 이게 시행될 수 있겠는지 하는 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금 조금 워스트 공약이라고 하면 물론 뭐 전체적으로 워낙 다 공약 자체가 꼼꼼하게 점검됐기 때문에 굳이 막 흠을 찾으라 그래서 지금 워스트를 지금 찾아내겠습니다만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서 청년 창업 펀드에다가 한 1,000억 규모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국비가 한 500억, 그 다음에 민자가 한 400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국비는 모태펀드 등 뭐 이런 방식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다가 이런 어찌 보면 일종의 뭐 엔젤도 아니고 일종의 이 창업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유도하기 위한 이런 리스크가 큰 어떤 이런 펀드에다가 민자가 400억씩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다 월스트를 지적하신 거예요? 뒤에 거는 월스타, 예, 앞에 거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은 지금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역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철도가 있고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버스가 있잖아요. 이게 전혀 수요 예측에 따라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 체계도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 보면은 지금 달서 같은데 아울렛 쪽에 가면은 제발 좀 이 계대 쪽에서 마을 버스라도 다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립미술관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놓고 거기는 도시철도도 가지 않고 일반 버스 노선 하나 딱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통 체계란 거는 산업과 그다음에 교육과 문화의 축을 따라서 우리가 교통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대구가 그런 계획 하나도 없이 인프라 없이 그냥 시설만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유통단지 엑스코 있는데 도시철도 안 들어가죠. 지금 경북대 쪽도 도시철도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산단 지금 테크노폴리스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도 지금 도시철도 연결돼 있지 않죠. 이런 현상들이 수요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교통체계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완하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도시철도를 연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도시철도가 환승이 안 되는 시스템은 환승을 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거리 구간이 아닌 구간들은 버스가 아니라 마을 버스로 연결시켜서 수요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선순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2차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 뭐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도시에 정착시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추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BRT 시스템은 저는 도입할 작정이고 이번에 이제 관련 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대구시는 한 2020년까지 이 BRT 시스템을 해서 인근 도시에서 이 간선 급행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조금 대구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 인근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권 후보의 공약에다가 저는 아직 물론 권 후보 공약에도 보면 BRT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믹싱을 하면 어찌 보면 대구의 대중교통 체계를 정말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권 후보한테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이런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거꾸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후보의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차용해도 좋겠는지.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조금은 그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이건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대구와 경북이 행정은 지금 분리돼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청을 저리 이전하는 거 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도 사실은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시 통합을 할 수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제는 통합해야 됩니다. 적어도 1단계로 우리가 대구와 연접해 있는 구미, 영천, 경산 3개 시하고요. 주변에 있는 5개 구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BRT의 기능이란 것은 그걸 염두에 두는 1단계입니다. 1단계고 이렇게 좀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대구 경북 광역 경제권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대구 경북 광역 철도망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2단계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은 분리돼 가더라도 그 경제는 통합해 간다는 관점에서 우리 대구 경북의 광역 교통망 체계 안에 BRT를 단순히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의 문제를 더 넘어서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질문이 마감되죠. 예. 뭐 시간을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청년 창업 펀드 1,000억 중에 400억 민자가 무리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는데 400억은 민자 유치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주관사가 5% 내고 그다음 국비가 500이 들어오면은 나머지는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거지 어디 펀드 모집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펀드 모집할 때는 은행이든 이런 쪽 들어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엔젤 투자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펀드 모집할 때는 공펀드를 모집할 때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부겸 후보님 공약 중에서 저는 안전 공약은 참 저보다는 조금 폭넓게 짜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안전점검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점검단 구성까지를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설적인 시민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공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회가 위원회로 끝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옴부즈만제하고 결합을 시키는 위원회가 되면은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예를 드시면서 WHO 인증을 받는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자는 문제도 미처 제가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들을 상설적인 시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구성하고 오늘 나왔던 옴부즈만제를 결합시키는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국제 인증도 안전 인증 도시로 만드는 부분은 제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고 다만 이제 그 후보님이 늦게 이게 선언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공약들이 제가 보건대는 조금은 이제 예산 부분들도 부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황당한 공약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구호적인 공약, 이를테면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화해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얘기하시고 광주하고 그 다음에 대구 간에 광역 고속철도를 4조 8천억 들여서 놓겠다는 공약, 그리고 2군 사령부를 또 이전하겠다고 현수막에 계속 걸어놨던데 과연 거기에는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치적인 걸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구의 절박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대구가 어려운 게 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하해가 안 돼서 됐나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대구의 절박한 현실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예, 우선 제가 이 대구에서 제가 속한 아까 고르보께서 제가 당을 자꾸 숨긴다고 그러시는데 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그 전신은 민주당이죠. 그래서 그 대구 시민들이 아직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지역당이라는 편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와서 쭉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근본 핵심 가치가 이 어떤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결국은 산업화 시대 때 우리가 대구의 주역이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인물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이게 있는데 자꾸 이 내용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자신들을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나 계기가 없으니까
이게 점차 제가 보기에는 민간 신앙 차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행적은 공이 있고 과가 있기 마련인데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구가 이렇게 답답해지고 정치적 선택의 폭이 좁아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들과의 공존 자체가 제대로 한 번도 훈련되거나 그런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분들의 자부심과 다른 지역 분들 서로 어떤 그 오해가 많은 분들과의 자부심 간에 서로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게 시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뭔가 어떤 충격이 없이는, 저는 뭐 정치를 할 때 대구에 내려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주의라는 이 벽을 정말로 대구 시민 스스로 한번 넘어주셨으면, 왜냐하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종의 악용된 지 이제 한 40년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우리 대구에서 당시에 한 정치인이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안을 했던 거고, 또 그걸 단순히 옛날처럼 기념관이 아닙니다. 컨벤션 센터니까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시 컨벤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걸 명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른 지역의 컨벤션 센터하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 대구 시민들의 자신감과 이런 정신적 가치를 살려주자는 뜻입니다. 예. 신혼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사 하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국가적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정희 기념관 하나 짓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왜 지역주의가 계속 이렇게 기승을 부린지 아십니까? 선거 때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계속 악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를 낙인 찍은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얼마나 박정희 불러내가지고 박정희 딸이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귀태다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김부겸 후보님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데리려고 할 때는 광주 가서 인천 가서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 그러고 박정희가 물려주던 작물로 분칠하면서 호가호위했다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자기 표 얻기 위해서 이걸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을 낙인 찍는 이런 정치를 안 해야 하해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상호 토론은 윈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 마무리를 네, 할까요? 잠깐 답변 기회 예, 주십시오. 예. 권 후보께서 제가 여러 가지 당내 정치라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발언까지 다 찾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권 후보 생각을 해보세요. 권 후보도 과거 당내에 계실 때 또 친이 친박이 갈라졌을 때는 자신의 집단의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달리하죠. 같은 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나친 표현이 있어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들한테 상처를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사과를 했고요. 또 하나 자꾸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모진 발언을 했다는 건 그건 좀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때 제가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밝히겠습니다만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 선대위에서 모든 사람이 한 걸 가지고 당신이 다 책임지라 그러면 그건 저한테 좀 부당하고요. 다만 그런데 저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한 지역 또 우리가 뭔가 뭐 이 발전을 시켜보고 싶은 지역을 위해서 서로 손잡는 게 그래 어렵냐. 나는 그 실험을 정말 한번 대구 시민들의 힘을 빌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뭐 그 점에서 야당 시장 됐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뭐 쏙 좁게 대구를 안 돌보시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까 그동안 여러 가지 편견이 있다라고 비판하신 저희 당도 이제는 제가 좀 설득할 근거를 비비될 언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사실은 청년 유출입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고등학교, 중학생들까지 뭐 또 서울로 유출되고, 아시다시피 인디안 보호구역이 이제 우리 대구에도 뭐 그런 보호구역 만들 정도로 이게 유출되지 않느냐 그런 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 유출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경제 침체의 이게 결과냐 아니면 경제 침체의 원인이냐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청년을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유출이 어떤 막는 그런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두 후보한테 묻겠는데요. 먼저 권 후보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거겠죠. 청년들이 떠나고 나니까 또 이 경제를 살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지금 10년 동안 10,000명씩 떠나잖아요. 저는 이번에 유권자가 20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벌써 250만 인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어린애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20대 30대 한창 일자리 잡고 결혼해서 아기 낳을 사람들이 떠나니까요. 근데 이 부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구를 진짜 살리려면은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청년들이 머물러서 여기서 일하고 세금 내고 그래서 복지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저는 다음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있는 기업들요, 경쟁력을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경쟁력 키우지 않으면은 계속 또 줄어듭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섬유 자동차 부품 소재 뿌리 산업과 그 다음에 주력 산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켜 주어서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중소기업과 창업만 가지고 일자리를 확보하기에는 대구의 청년 실업의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전국 평균이 8%인데 우리는 9.9%입니다. 아마 이보다도 훨씬 더 넘을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기업, 대기업 유치해야 됩니다. 그동안 대기업 유치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됐잖냐, 너는 뭐 무슨 재주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이 실업 이대로 놔두자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 대구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땅도 한 평 없었잖아요. 땅도 한 평. 그러는 1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500만 평에 땅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업이 올 수 있는 다른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선 지역에 있는 우선 기업들의 에다가 이 각 대학을 저는 어떻게 결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근처에 한 17개 대학이 있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을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1년에 10,000명씩 떠난다 그러면 도시가 급격하게 쇠퇴하리라는 건 눈에 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도시에 있던 이런 어려울 때 이 극복한 예를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대학들을 말하자면 이 도시 재생 내지는 그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데 어떤 핵심 주체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그런 어떤 모델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뭐 교토 모델 같은 뭐 그런 모델이던데, 저는 바로 이 대학의 어떤 그런 인재 역량과 이 프로그램과 그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정도의 아이디어 등을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들하고 결합을 시키면, 물론 뭐 ICT니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정말 이거 전통 제조업 중에서 우리가 경쟁에 있는 부분을 지금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일종의 산학년 간에 좀 이 강한 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두뇌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이 지역사회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또 한 축은 역시 젊은이들한테 도전해보고 재기전이 가능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그 점에서 저는 역시 만약에 도청이 이전하거나 하고 난 뒤에 뭐 제가 하나 제안했던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전시 컨벤션 산업의 기본 틀로 쓰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아직 한 5만 평 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1,000여 개의 청년 기업을 유치를 하자. 그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청년 기업 타운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여러 가지 공동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동의 여러 가지 연구를 만들어 주어서 이용을 그들에게 도전과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하자. 뭐 그런 방법을 알겠습니다. 권 후보님께서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신다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시정부가 대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어떤 유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여건이 지금 우리 지역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 후보 말씀처럼 대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본사 기능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의 대학의 청년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 아주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지역의 지금 핵심 과제인데 대신 또 대기업 유치하면 공장 정도가 들어올 그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김부겸 후보님한테는 어쨌든 지금 컨소시엄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학 컨소시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세계적인 인재와 지역의 인재들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만들자는 건데 추가적으로 대학 투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건을 안 만들어 놓고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공허한 메아리였죠. 어디 대기업이 올 수 있는 땅 한 평 있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삼공단에 가면은 있는 공단들은요 땅값만 왕창 올려놨습니다. 삼공단은 도로변이 800만 원, 후면이 4,500만 원입니다. 천복단지 새로 조성해냈는데도 200만 원, 250만 원입니다. 새로운 기업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옛날에 위천공당 물 건너가면서 우리는 안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이명박 정부 욕하는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지금 500만 건 닦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산단은 지금 평당 80만 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비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가 일단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알라바마 전략이라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알라바마시는 현대자동차 유치하려고 그 넓은 땅을 일부러 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대기업 유치하는데 5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고용 창출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8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서비스 지원하는 마인드가 돼 있나요? 문희갑 시장이 이건희 회장 만나서 좀 와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한 20년 시장 하면은 갖게 대구 공무원들 믿고 어떻게 기업이 내려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무원들 기업 지원하는 마인드로 확실하게 바꾸는 공직혁신 해야 이게 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시장이 서울로 해외로 미친 듯이 뛰고 대통령 도움도 받고요. 그리고 나가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구 인재들이 나가 있는데 대구하고 담 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너무 폐쇄적으로 끼리끼리 노니까 이것도 열어 제쳐야 됩니다. 그 인재들 동원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기업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라인들은 옮겨올 수 없습니다. 있는 라인들은 안 옮겨옵니다. 제가 몇 군데 접촉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 큰 기업들, 중견기업들도 제3의 섹터를 찾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쪽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여건을 먼저 만들고 다른 시도하고 선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가 삽니다. 이거는.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의 이 대학들이 사실은 이제 뭐 도시로부터 큰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동안 자생을 해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마 좀 서로 대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대구와 대구 인근의 17개 대학이라는 이 막강한 인재의 보고들이 그들에게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또 다양한 현재 연구 개발에 어떤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전혀 어떤 지역사회하고 이 연관이 약해 버리니까 그래서 대학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그 주체가 되어서 당신들이 중심으로 해서 정말 산학년을 짜서 인재들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육성 과정도 같이 공유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금 시당국에서 그동안 무슨 대학에 투자를 하면 그건 뭐 국가에서 하는 거지 시당국은 관계없다라고 혹시 그런 우리가 오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우선은 당장 그냥 일방적으로 대학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대학과 이 시정부 사이에서 어떤 몇 가지 과제를 이렇게 축약을 해서 정말 대학을 그 핵심 어떤 키스테이션 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성공한 모델이 한두 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의 이 다양한 역량들 또 대학의 기능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 또 시정부의 혁신 역량 이런 거에 엄청난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늘상 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장려, 인력 유출에 대해서 걱정합니다만은 실제 후도권의 집중 현상 이거 해소하지 못하면은 지역 대학 활성화 못 됩니다. 일자리 창출 불가능합니다. 질적 수준이 낮은 일자리 아무리 만들어낸들 그거 우리 고급 인력 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시다시피 지난 1월달에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고 4월 30일까지 소위 말하는 대학 구조 개혁이라면 구조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형적으로 지금 지방대 주기 차원이거든요. 모든 지표들을 전부 다 개량시키고 거기에 또 일자리가 있습니다. 고용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약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이 없습니다만은 보편적 학생복지의 기본은 사실은 등록금 절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장학금제의 50%, 소위 밥값 등록 50%, 대구시에서 50%의 어떤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등록금 면제라는 학생의 보편 복지제도를 시행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김부영 후보부터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 이게 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같은 세대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참 이 대학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워낙 큰 주제를 주셨네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겠나. 현재 대구시가 예산이 한 4조 4천억. 그중에 이제 복지에 쓰는 돈이 한 1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던데요. 과연 이 정도를 지금 지불할 수 있겠나. 좀 그 점에서는 저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이 이번에 대학교 이렇게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수도권과 지방을 무시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는 배짱을 튕길 기회를 주고 지방 대학은 사실상 뼈를 깎아내도록 강요하는 어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단체장이 되면 수도권 단체들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들과 이 긴급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대학을 사실상 황폐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 인재들을 또 전부 다 이른바 흩어버리는 이런 어떤 무도한 비교육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의를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이런 막강한 대학 구조 조정의 권한을 사실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황폐화시키고도 자기들은 어떤 실적을 냈다고 주장하는 이거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 정책을 그동안 잘못했죠. 수요 공급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고등교육 영역은 민간에 맡겨놨잖아요. 민간에 맡겨놓고 민간이 마음껏 설립하도록 준칙주의 YS 정부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금은 천정부지를 올리는 자율화 정책을 YS 정권, 노무현 정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고통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가면은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도 대학의 정원들이 지금 남아도 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요. 구조조정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의 방식이 왜 지역을 차별하며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수도권과 지역을 그대로 커터제로 구조조정하려면 같이 줄여나가는 거지. 이미 아마 대학 서열화가 쫙 돼가지고 지금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지표로 따지면 수도권 대학은 다 살아났고 지방대학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한다? 그거는 지방 죽이기 구조조정이지 우리 대학 사회를 교육을 제대로 정상화하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시장되면은 제가 어떤 수를 쓰서라도 제가 막겠습니다. 그거는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수도권만 계속 탓하면서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대구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대구에서 취직해서 꿈을 키울 수 있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요. 제일 문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와 우리 기업들도 괜찮은데 안 갈록하냐 이러면은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임금이 너무 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울산보다 연봉이 1,500만 원이 적습니다. 수도권보다는 1,000만 원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은 너무 열악하니까 이 인건비 맞추고는 좋은 인재들 못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업과 대학과 시정부가 삼각협력 체제를 통해서 당분간은 이걸 해소해주는 노력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못 찾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기업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창조혁신인력 10,000병은 4년 동안 키워내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이미 앞에 쓰였던 다루어진 의제들과 관련성이 있는데 두 분 후보께서는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우리 세월호 참사 등에서 보듯이 사실 관폐화 문제가 심각한데 두 분께서도 보면은 서울로부터 우리 대구 지역을 내려오던 낙하산 인사들입니다. 이것을 흔히 뭐 정폐하라고도 합니다. 또는 뭐 정당 인사 낙하산, 당폐하라고 하기도 하고 서울 지역 낙하산을 서폐하라는 용어를 최근태 교사님께서 아마 이 지적 재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김부겸 후보부터 본인께서는 이 지금 말하는 이 정폐하, 당폐하, 서폐하가 아니십니까?
글쎄 좀 제가 이른바 그 뭐 피아에 들어가려면 뭔가 이 주류 권력을 한번 휘둘러 봐야 피아인데 제가 주류 잠깐 해본 거는 늘 권영진 후보한테 혼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나라당을 제발로 탈당을 해서 그게 제 정치력의 뭐 첫 제발로 탈당한 겁니다만 나중에 열린 우리당 창당에 관여하고 제가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해본 게 이제 제일 말하자면 제일 높은 관직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이른바 이 피아에 해당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도 정피아가 아니냐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맨손으로 와서 이 정도 얻어맞고 이렇게 좀 견뎌 있으면 그 피아라고는 좀 보시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요. 또 대구에서 대구를 지키면서 대구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또 고향을 떠나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일했던 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일하겠다는 것을 그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로 저는 본다면은 우리 대구가 앞으로 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잠시 우리가 교육훈련, 파견훈련 보냈다가 가가 거기서 계속 남은 사람으로 안 살고 이젠 네 고향 돌아가 좀 일 좀 시킬 테니까 와라 부려먹는 걸로 그렇게 넓게 봐야 우리 대구가 좀 더 큰 도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김부겸 후보님 사실은 대구 온 것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국회의원 때 대구 간다길래 가지 말라 했거든요. 제가 대구 가면은 떨어진다. 좀 사선해서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나 인정은 안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김부겸 사선 의원이 있는 게 우리 정치를 위해서 나는 좋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오히려 좀 민주당에서 남아서 국회에 남아서 민주당을 바꾸는 일을 저는 해주기를 바랐어요. 민주당을 해주는 게 저는 한나라당 남아서 한나라당 바꾸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해야 정당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돼야 정치가 되지 뭐 누가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로 우리 정치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좀 그 서울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고향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기특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 공직자 윤리법이 한다면은 결국 사업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퇴직이 2년 동안 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점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최형까지 실시한 취업 심사 대상자의 취업 불가 판정이 한 건도 없습니다. 0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결국은 여러 산하업체, 특히 건설, 토목 분야, 상푸도 사업체 이런 쪽에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대구 관폐를 건절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먼저 권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공무원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전문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다시 그 공기업의 낙하산으로 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뿌리 뽑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는 배제시키는 거는 그건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개방형 공무원 내에도 개방형 공모제를 굉장히 더 폭넓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을 그냥 보순한 인사로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그 직에 올 수 있도록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는 부분들로 확 열어 제낄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산하단체도 저는 철저하게 공모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전문가가 맞는 사람들이 오도록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방금 말하셨던 그 민간기관에 가고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사실은 대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중앙 안전행정부에 있는 윤리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보강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제도 개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 그 특별히 이번에 아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 담화에 나온 정도의
원칙과 기강을 정확하게 우리 대구 사회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 공직자 사회에서 제일 이례악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특정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끼리 아까 이야기한 이 두터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면 또 연관기업에 취직하는 어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대구의 어떤 퇴보를 이들이 조장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너 확실히 이거 막을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점에서 권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기존의 연구 이분들한테 신세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확실히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왜? 그건 시민의 힘이 저희들을 뒷받침해 줄 거니까요. 다만 뭐 이들이 아까 이야기한 저희들 뭐 공무원을 무슨 개혁의 대상이니 개혁의 적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모든 과장급 이상이 참석한 회의나 또 그 결재문서는 전부 공개한다든지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도록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후에 낙하산 가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이 말하자면 상호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엄정하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마지막에 정말로 절단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협 이런 제도적인 어떤 도입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낙하산이라는 이름의 하부기관 내에 온전하는 이런 이 관피와 이 척결하겠습니다. 이거 뭐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 의지를 밝혔는데 대구시가 그 정도도 응답을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우리 시장님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수행하는 어떤 적극성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게 이제 시정혁신위원회를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주도했어요. 모든 뭐 어떤 문건도 공무원들이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해서 어쨌든 추진하는 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요. 시민들과 함께 또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힘을 얻어서 지역의 관직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 이런 게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개월 안에 올 연말까지 대구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운 미팅과 어떤 시정혁신위원회 어떻게 김부겸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뭐 시정혁신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그동안은 보면 이 자문위원들이 발굴하고 이제 혁신 계획 수립까지만 했잖아요. 이제는 이행 과정에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결국 시민이 시장이다.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와 그들의 에너지를 통해서밖에는 뭐 계획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오는 건강한 에너지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 잘 활용 안 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또 다음에 또 제가 내는 아이디어입니다만은 5% 이상 주민 발의를 하면 시정의 중요한 결정권을 바로 주민투표에 붙이는 뭐 이런 것도 도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모든 위원회든 과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는 전부 공개함으로써 나중에 그렇게 결정 내리는 데 대한 추적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법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대구 그 성당동에 있는 김형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두 후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주를 어떤 서울에서 바라보고 답답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혁신하겠다 이런 어떤 기운들을 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대구에 살면서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전국 어떤 최하위 수준이고 지금 한 4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범일 시장이나 또 대구 교육감, 우동기 교육감한테도 대구 지역에서 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두 분 다한테 사실 거부가 되고 그 조례안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정말 시민들이 또 시민운동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운동이 대구에서 있었던 것들을 아마 두 후보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친환경 그 무상급식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 4년 전 지난번 선거에서 이 바로 그 보편적 복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상징적인 일이 바로 이 무상급식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 대구도 당시 뭐 교육감님을 만나 뵈니까 하고 싶다 하고 싶지만 시에서부터 투자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률이 약 한 45% 선에 그치고 있다. 본인도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에서 초, 중 등까지 의무교육을 하면서 점심 한 끼는 반드시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무상급식 저는 도입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친환경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푸드 마일리지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저 멀리서 싸구려 이렇게 음식물 싸오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막아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저는 실시하겠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그냥 또 자꾸 이상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차별과 배제라는 못된 버릇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산다는 걸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충 예산을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내외를 더 투자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 정도 투자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제치놓고 하나만 여쭤봅시다. 김범일 시장도 4년 전에 될 때 이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많은 4년 동안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부 신공항 문제를 중앙당과 각을 세워갖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선이 뭐 본선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예선도 어렵고 본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대구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 두려운 줄 알고 시민들 고마운 줄 알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가 안 되는 이유가 경쟁의 싹을 잘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김부겸 후보님 같은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남북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남북권 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이고 약속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삽 떠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2천만 남북권 주민들의 미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하려면은 남북권의 8개 광역단체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수도권 공화국에 맞서야 됩니다. 저나 김부겸 후보님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수도권 공화국론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지역이 분열해서 이 수도권 공화국론자들에게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지 선정의 문제는 지금 부산이다 대구다 싸우는 거는 미친 짓 바보짓입니다. 입지 선정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면은 승복하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은 8개 광역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약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김부겸 후보님께서 이제 여당 정부와 함께 화합을 해서 맞추겠다고 이제 대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당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대구에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조금 그 추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가 컬러풀해져야 됩니다. 아까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물론 일자리도 큽니다만은 이 문화적인 어떤 갭을 도저히 못 견뎌서라는 이유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대구가 컬러풀해지려면 정치적 선택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곳밖에 없는 것은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정치적 다양성을 대구 시민들 소수로 스스로 선택해 줄 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엄청난 어떤 기분 좋은 어떤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시장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도 상당한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겠죠.
그러나 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전부 다 여당밖에 없는데 너 야당 혼자 어떻게 할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장을 취임을 하면 대구판 일종의 말하자면 그 코아비스타시옹이라고 할까요? 이 일종의 연합 정부를 만든다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주변에 있는 뭐 아까 이 소위 캠피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캠피아라고 할 만한 그런 영향도 오히려 적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이 와 계셨으니까요. 이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역량을 모으되 기왕에 있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이 있다. 그 소위 이른바 주류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대구 사회를 바꿔보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그런 점에서 역시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어떤 당하고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거 없이 시장이 자기 고집대로 이른바 끌고 가다가 여러 가지 중간에 좌절한 예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과거의 개혁을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치밀한 어떤 정말 배려와 공존에 대한 게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 스스로가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지만 지방 차원에서 일종의 양쪽의 협력 정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비 후보 때 그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420 장애인 단체의 수용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모두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문제는 또한 권 후보께서는 관심과 또한 철학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그 예산 문제도 충분하게 가져와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권 세 후보는 이 10개, 40개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께서는 이 후보 10개, 40개 세부안에 대해 가지고 전혀 4월 7일 이후에 한 줄도 지금 진전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협약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가지고 후보님께서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끝까지 그러면은 저는 후보님께서 협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제 했던 말 오늘 바꾸고 선거 때 나와서 표 얻기 위해서 다 남발해놓고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장애인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한테 옵션을 주시면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든지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옵션을 주시면은 제가 100번이라도 사인해 줄게요. 지금 이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사람들 공략하기 전에 제가 지금 10%인 줄 알고 50%까지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100%까지 제가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김부겸 후보님 공약도 보면 전부 점진적으로 하겠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요. 그거라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사인해 드릴게요. 사인해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내가 해주겠다 하고 못 지킬 경우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낭파감, 실망감 이 부분들을 선거 때 앞두고 표 있는 사람들이 후보한테 이거 사인해라 들이대면은 사인 안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같이 협의해서 자,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4년 동안은 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지킬 자신이 없으면서도 지금 우선 시원하게 사인하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면 조금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저는 협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과정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김부겸 후보님은 가셔서 맺어졌는지 저한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솔직히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네,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문자 메시지로만 협약 뭐 참여 안 하면은 혼날 텐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로 그렇게 와서 하여튼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심정들이
좀 상호 소통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 가슴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제가 살아온 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할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는 처음의 역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들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정말 저희들 성실하게 또 진정성을 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모처럼 만끽하는 이 선거의 묘미 또 경쟁의 묘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천만 남북권 주민들이 이 서울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들의 절박한 어떤 과제로 인식을 하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른바 남북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집권 여당이 정말 무도하고 무례한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한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걸 오늘 부산 가덕도라는 저 외진 곳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므로써 사실은 우리들의 그런 절차에 대한 최소한도 존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분들 논리는 간단하겠죠. 어차피 대구 경북은 가지 않아도 표는 올 거니까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물은 있어야 표가 온다라는 아마 정략적 계산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됐습니까? 30년 동안 정말로 한 정치 세력에게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는 19년째 전국 최하위의 경제 생산력 그리고 활기를 잃은 대구 사회라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시민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대구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울어주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야말로 시민 스스로가 역사를 한번 바꿔주십시오. 저 김부겸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바쳐서 꼭 한번 대구를 바꿔보겠습니다. 멋지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옴부즈만제 그리고 시민위원회 속에 넣는 문제 그 문제 참 많이 배운 게 많습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시장이 되어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기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선거에 나와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 가서 한 말 다르고 저기 가서 한 말 다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굉장히 크게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가덕도에서 했던 이 어설픈 부산시당의 그 선거용 자작극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가덕도로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대구를 우습게 안다라고 또 자극하는 것도 과연 영호나무 상생을 얘기하면서 지금 조그만 문제 나오면은 이걸 부산 대구까지 갈라가지고 선거에 이용한다. 저는 그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담대하게 그리고 부산이 저 모양으로 가덕도 얘기한다고 해서 대구가 또 밀양 얘기하면은 또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분화선에서 그렇게 가덕도 신강강 공약해달라 했지만 끝까지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하고 입지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위원회에 맡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부산에서 선거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어설픈 장난하는 걸 가지고 대구 선거에 이용하려는 책임 없는 무책임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여기저기에서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신뢰하는 리더십이 대구를 바꾼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